자,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고전 정치학과 경제학의 시대인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현대의 형태가 쌓이기 전까지 어떻게 흘러왔나 그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뭐 되시면 치킨 뜯으면서 느긋하게 그냥 들어보시고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순서는 유럽의 1850년 이후를 할 거고요. 영국은 이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건 시대 이후 대불황, 그리고 신제국주의,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루즈벨트로 넘어와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설명할 겁니다. 원래 시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 스토리 메이킹 할 때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명확하고 개연성 있는 건 사건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전 시대의 원인, 결과 이런 게 다음 시대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흐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재미를 추구했으면 애초에 이런 컨텐츠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익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이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에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아메리카나로 넘어가는 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자유주의와 국제 국가 기업 시스템 이 기반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적 흐름을 보는 게 역사적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대는 이때도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사이에서 싸우고 있고 사실상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한 시대였습니다. 기껏 하는 건 영국밖에 없었죠. 1850년에서 70년 공물법 이후 영국은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의 시대를 택했습니다. 점점점 관세를 낮춰가요. 1860년 영국과 프랑스는 영불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세계 첫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영국과 나폴레옹 3세는 영국산 공업 원료 그리고 프랑스산 포도주 이렇게 수공업 패션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를 30% 이내로 낮춘 조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관세는 보통 100% 돼요. 대신에 영국은 화려한 고립을 택해서 유럽 대륙 정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권국이야. 유럽에 패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솔즈베리 후작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공업이 전 세계 독점 국가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굳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 유럽은 시장인데 괜히 정세에 개입해가지고 이래저래. 그래서 오직 유럽 대륙의 현상 유지를 바랬습니다. 자유무역으로 번영한 영국 입장에선 이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고요. 영국이 신경 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로 탄생한 노동자 계층과 선거권 경쟁 그리고 민주주의 식민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굳이 유럽 정세에 개입하기보다는 뭐 대서양으로 향했죠. 1866년 영국 외무부 장관 더비경은 이 화려한 고립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지리적 위치와 관련해서 모든 주변국들과 호의를 유지하지만 그 어떤 주변국과도 단일한 혹은 독점적 동맹에 관여하지 않는 것, 특히 모든 외국 내정에 불필요하고 성가시게 간섭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의무다. 영국은 대항해 시대의 설탕 독점 국가였고 19세기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공업이란 전 세계 최첨단에 속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들은 영국을 따라서 산업혁명을 뒤늦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 프랑스, 미국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IT 혁신을 먼저 시작하니까 뒤늦게 모든 타국이 따라하는 거랑 같습니다. 시대는 민족주의랑 똑같이 어떻게 근대화, 자유주의, 자본주의 발전, 선거권 확대를 하고 어떻게 산업화, 공업, 철도, 석탄을 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외교 역사를 살짝 보면 있잖아요. 1853년까지 빈 체제였어요. 나폴레옹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가 이 빈 체제를 붕괴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 제국이 성립하고 난 이후부터 비스마르크 체제로 유럽이 평화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동아시아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다른 나라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스마르크 체제가 붕괴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나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민족주의로 시작한 국가주의자, 즉 나폴레옹 3세가 이때 산업화의 시작점이었어요. 1850년 나폴레옹 3세가 선출되어 황제가 됩니다.
나폴레옹 3세는 일단 선동을 잘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내셔널리즘, 특히 민족주의 관점이나 아니면 국가주의 관점이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이 사람을 파시즘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1세의 향수를 자극해서 강한 프랑스, 모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것으로 지지를 얻어냅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 과거의 영광 회복, 이런 기대 심리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프랑스 첫 대통령이 된 나폴레옹 3세는 친위 쿠데타를 똑같이 자기 삼촌처럼 일으켜서 의회를 해산하고 황제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이게 그대로 스노우볼이 굴러서 제국주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족주의는 대체로 전체주의화되면서 제국주의 형태가 되거나 국가주의화되면서 제국주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프랑스 출신이지만 프랑스에 대응해서 상대국 용병으로 싸우는 게 꽤 흔했던 시기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나폴레옹 3세는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를 합니다. 이 사람 젊었을 때 보호무역주의 논문 썼습니다. 곡물법 이전 영국처럼 국가 주도로 철도를 깔고 석탄을 준비하고 공업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도 나름 확대는 했어요. 뭐 의회가 이제 그냥 제멋대로 의회가 그냥 별로 힘이 없는 곳이었지만 민주주의 지지에 기반한 나름의 계획 경제를 하긴 했어요. 내정은 제법 훌륭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철도 깔고 공장 넣고 파리 시내 정비하고 지금의 파리 구조도 이 사람이 정비를 했습니다. 여성 인권, 노동자 인권 확대하고 자유 언론을 정착시키고 내정으로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의 표본으로 보아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외정, 제국주의의 실패가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제국주의를 하지 않으면 이류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영국처럼 단계별로 성장한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확장까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이 없죠. 타국에 적극 개입할 만큼 당시 프랑스 군사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외정 목표는 나폴레옹 1세를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이 빈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이간질합니다. 나름 영국과의 관계도 고려해가지고 이 당시에 세계 최대국은 영국이니까, 제국은 영국이니까. 그래서 1860년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합니다. 근데 유럽 내부에서도 확장하는 모습은 패권국이 생기잖아요. 그럼 영국 입장에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여론이 프랑스보다는 친프로이센으로 기웁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에 비스마르크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요. 독일에.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독일계 국가를 결합하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후반기 외교 실정이 이 몰락의 원인이 돼요. 이 제국주의 실정이 멕시코 전쟁에 개입하면서 상당한 군사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독일과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시점을 보면 보불 전쟁의 과정이 진짜 웃겨요. 약해진 프랑스를 향해서 독일이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프로이센이죠.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의 로스차일드가에서 부탁을 했어요. 영국이 개입해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설득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이 프랑스의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 당시 또 심지어 글래드스톤 시기예요. 뭐 불간섭주의, 불개입주의. 그래서 글래드스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 야당의 벤자민 디즈레일리에게 갑니다.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글래드스톤을 비판했습니다. 이때부터 로스차일드가는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협력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볼은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영국 정부 로스차일드가의 대출 계약으로 로스차일드가가 스웨즈 운하를 사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영국 정부에. 그래서 스웨즈 운하를 가져오는 배경이 됩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황제 반대파와 민족주의 황색 언론에 시달리던 시기입니다. 이게 뭐다? 외교적으로 제국주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우회를 까내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선거권 확대하고 이렇게 산업화하고 하다 보니까 황색 언론이 생기고 민족주의도 늘어나고 동시에 그게 황제 반대파가 확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여론. 그래서 민족주의 감정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비스마르크가 이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독일 국민과 프랑스 국민들이 서로 안 좋은 악감정을 계속 가지게끔 여론을 선동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대립되도록
자극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문제는 프랑스는 왕의 목을 쳐본 국가예요. 뭐 황제라 한들 시민들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색 언론들까지 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전부 자기한테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독일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부추기고 프랑스 민중 역시 독일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위에 어떻게 했어요? 로스차일드가에 제발 영국이 개입해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나폴레옹 3세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포퓰리스트지만은 민족주의로 정권을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황제 반대파도 이 시기에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진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떠밀려서 이렇게 전쟁을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독일에 사로잡히고 몰락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럽의 IMF 역할을 하던 게 로스차일드가거든요. 그 로스차일드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프랑스 로스차일드가죠. 참고로 현재 트리더 대통령도 그 당시 로스차일드가 그 은행이 남은 거에 대한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데 국민방위군으로 버텼지만 프랑스는 결국에는 함락이 됩니다. 뭐 민족주의 감정이 생겨서 시민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독일에 대응했지만 결국에는 함락이 돼요. 당시에 개도국에 속하는 독일 촌놈들에게 프랑스가 점령당하는 꼴이 되니까 파리의 로스차일드는 거기에 상당히 분노했어요. 자, 이게 베르사유 궁정에서 독일은 제2제국을 선포합니다. 전후 협상 과정이 이제 이후 좀 알게 될 재밌는 과정과 합쳐볼 수 있는데, 이 전후 협상 과정은 프랑스 로스차일드가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중요한 공업지대이자 이 당시에는 석탄이 중요한 에너지니까 석탄 지역인 알사스 로렌을 양도하고 60억 프랑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로스차일드는 그건 무리라고 하면서 50만 프랑으로 60억이란다. 50만 프랑으로 낮춥니다. 60만 프랑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뭐 그래도 뭐 그 돈 준비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국의 로스차일드의 사촌에게까지 연락해가지고 런던 금융가와 그 프랑스 채권을 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50만 프랑을 갚아버립니다. 비스마르크는 이거 못 준비하겠지 해서 군대를 파리에 좀 주둔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둔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뭐 알사스 로렌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압박하고 군대를 주둔하려던 비스마르크는 이거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덧붙여 프랑스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거라는 생각에 런던 금융가는 이 프랑스 국채를 헐값에 팝니다. 이걸 사서 대박이 난 게 미국의 JP 모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양키 금융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은 유태인계 금융인데 유일하고 거의 최초이고 현재까지도 거의 유일한 양키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와 정치인, 황색 언론, 즉 그리고 쉽게 무장 가능한 군대, 대량 살상 무기의 조짐, 이런 전쟁의 규모는 국민 전체를 동원하는 총력전화가 돼서 뭐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온 거예요. 1850년부터. 이때부터 민족주의와 황색 언론과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과 그리고 군대가 총력전화되는 시스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동시에 국가주의 그리고 독재자와 자본주의 조합은 그 한계점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내정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재자의 내정은 그 한계점이 뻔하구나가 드러난 상태가 된 거예요. 정치가 지식인을 필요하려 하지 않고 대중 여론, 민중선동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경제적 산업화와 경제적 근대화도 나름 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문화예술은 발전했습니다. 금융업과 은행업이 발전하고 자본주의의 소비를 발전시킨 게 나폴레옹 3세입니다. 파리를 재정비해서 효율화시키고 지금의 구조를 만들고 각종 공공기관도 설립합니다. 꽤 내정은 훌륭했습니다. 1867년 만국박람회도 이때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엑스포죠. 그러나 국가주의, 독재주의 아래서 이런 정치적 자유가 희생되었는데 의회는 부수적이었고 황제는 인기만 유지하는 구조가 됩니다.
1860년이 되니까 황제는 스스로 권한을 조금씩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 식민지 정책과 함께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국민들은 제대로 이런 것들을 실행해보지 못한 국민들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하에 정당들이 협력하지 않고 경쟁한다는 걸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강력한 힘으로 의회를 부수는 포퓰리스트들이나 궁극주의 혹은 많은 독재 정치인들의 국가 성장이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자유 경쟁 시장처럼 정치가 오히려 경쟁 구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나폴레옹 3세의 경제적, 사회적 내정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 하에서는 오미나 빵과 서커스의 포퓰리즘 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은 물가와 정부 비판을 하며 이야기하면 경찰서에 가는 터키 에르도안, 공산당 정부를 비판할 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국, 북한, 러시아 정부, 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 언론을 보장한다면서 해체령, 광고 조절 등 각종 통제를 하고 있는 포퓰리스트의 전형 아르헨티나. 즉, 정치적 자유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적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현대 사회에서 결국 자유주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 경쟁 시장은 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됩니다. 경제적 성장은 결국 정치적 자유가 없으면 빵과 서커스, 우미나가 됩니다. 정치적 자유는 없고 의회는 무력화되고 민주주의 표만 추구했던 황제의 말로는 이렇게 민중에 떠밀려 전쟁을 선포했고 그대로 몰락했습니다. 우민화된 국민은 여론 성동에 취약하면서 황색 언론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된다고 부추겼고 나폴레옹 3세는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막아줄 지식인들은 그 자신이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외교 문제까지 생각하면 한 국가의 성장은 자유무역이라는 파트너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의 정치, 외교, 경제, 국방은 한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동은 엄밀히 말하면 비스마르크가 후반기에 외교전을 통해서 상당히 양국 국민들을 강화시켰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타국에 의해서 전쟁이 선포됩니다. 생각해보면.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자유무역과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국가는 그렇게 해도 다른 국가가 그렇게 해줄 리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 역사는 언제나 밑에서 신흥 세력이 올라와서 그렇게 바뀌거든요. 전통적으로 독일은 원래 보호무역주의예요. 중상주의예요. 하지만 프로이센에 관해서는 시장을 키우는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프로이센은 독일 민족권을 관세 동맹으로 규합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역주의를 먼저 구축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하면 FTA죠. 나프타나 아세안이나 EU처럼 지역을 통합해서 독일 통일을 노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동맹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관세 동맹에. 그래서 프로이센이 주도권을 잡는데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독일의 주류 세력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판 붙었습니다. 1860년에 6년에 한판 붙고 독일을 통일합니다. 그 군대로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합니다. 이제 독일의 국가의 주도권에서 프로이센이 이겼습니다. 근데 독일은 군국주의예요. 국가주의, 저쪽은 국가주의인데 여기는 군국주의입니다. 뭐? 군국주의 국가. 간단히 말하면 부국강병에서 부국이 아니라 강병이 먼저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확장되는 거예요. 뭐? 목표는 정복, 즉 전쟁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자체가 근세부터 질 좋은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크루프 가문이란 게 있습니다. 1587년까지 가요. 이거 1800년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역사가 1587년으로 합니다. 30년 전쟁에서 총기 만들어 팔았고 나폴레옹 시대에는 강철을 팔았고 포신을 위해서 나폴레옹이 포병 중심이잖아요. 포병 출신이고 튼튼한 대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시기에는 철강과 대포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독일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오래된 군산 복합체입니다. 프랑스에 와인 있고 영국에 금융과 모직물이 있으면 독일에는 훌륭한 군수 기업이 있었습니다. 철혈에서 그 철을 담당한 게 이거예요. 뭐?
우리의 무기를 담당한다. 그 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포스코가 쉽게 생각하면 포스코가 군사 무기 대포를 만드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총기와 대포를 만드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군국주의는 어찌 보면 자국 산업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석탄 공업지대인 알사스 로렌을 왜 가져갔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철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석탄이 필요했으니까. 참고로 지금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가장 영향이 큰 게 철강 관련된 공업입니다. 미국 재건 시대에 철도용 철을 제공한 것도 이 크루프 가문이고, 이 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기업은. 그래서 동시에 그 시대 중부 유럽 철도를 한창 깔 때도 이 크루프사의 힘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포스코가 군수업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철강 행사가 군수업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센의 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계 국가는 이 시대의 중대한 문제들은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한 결정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참 웃긴 게 비스마르크가 아이러니하게 또 여론 선동은 또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여론 선동으로 이제 또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독일계 국가들은 통일하려고 하면 전 유럽이 덤벼들거든요. 근데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한 게 비스마르크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있었죠. 군대. 빈 체제가 무너졌을 때 독일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프랑스, 러시아의 동맹으로 인한 독일의 양면 구도를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옳았습니다. 프랑스를 유럽 대륙에서 고립시키고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때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거 보면은 프랑스와 영국을 적대화하고 러시아도 적대화하다 보니까 양면 전쟁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양면 구도를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여론 선동, 좋게 말하면 현대 정치인의 덕목이고, 나쁘게 말하면 의회 무시하고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결집시키는 거죠. 마지막 걸림돌이 프랑스인데, 비스마르크의 무서운 점은 타국의 여론도 자극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꾸준히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위협을 느낍니다. 얘네들은 이게 중심이니까. 군국주의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상대도 똑같이 민족주의, 파시즘을 기반으로 한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였습니다. 각종 외교적 고립과 스페인 왕위에 개입하려고 한 스페인 왕위에 개입을 하면 프랑스 뒤에 스페인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독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양면화가 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를 자극합니다. 이때 전보가 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 갈리아의 늙은 황소에게 붉은 수건, 즉 투를 흔들어 볼까 합니다. 갈리아가 뭐다? 로마 시대의 시저가 원정간 갈리아지만 프랑스다. 나폴레옹 3세는 이 외교전의 대가 비스마르크를 상대하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프랑스의 제국주의로 영국은 프랑스가 위협이 되는가? 라는 의심을 가졌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립된 마리암, 이 프랑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민족주의 선동가 정치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군사력을 보존한 독일의 입장에서 프랑스와의 전쟁 여론은 독일 통일을 위한 힘이 되었습니다. 자국 국민들을 잘 선동했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힘을 뭉친 거고요. 반대로 군사력을 손실한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자는 여론은 부담이었죠. 이게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왕의 목을 쳐본 국가란 말이에요. 문제는 프랑스가.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이 여론에 밀려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포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 져서 비스마르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스마르크는 프리드리히 1세부터 내려온 군국주의적 답변을 합니다. 다수결이 아닌 철과 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철은 크루프 가문의 그 무기, 철강, 피, 전쟁, 철혈 제상의 별명을 처음 가질 때입니다. 자,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로 넘어옵니다.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대신 화학을 추구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독일 입장에서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식민지가 아니라 화학으로 보충해요. 이게 향후 독일이 질소 비료와 석탄 액상화 기법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는 제국주의적 식민지를 확장하다가 외교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이건 당시 최강국인 영국과 타 유럽 국가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에게는. 군사적 문제 이전에 영국의 면직공업은 그 당시에 독점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비스마르크의 실각, 관세동 전쟁과 보호무역 체제로 인한 식민지 부족 문제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평화를 유지하는 게 이 비스마르크 체제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전쟁이 시작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아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이 꽤 중요해요. 이 당시에는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 국가에서 첫 번째 자유무역을 대충 택해본 프랑스가 패배하고 보호무역을 택한 독일이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어쨌든 자유무역을 했고 영국의 식량을 의존했습니다. 프랑스 농업 생산량이 인구에 비해서 서서히 증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왕권이 의회보다 강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을 따라가던 국가에서는 영국처럼 왕권을 포기하고 의회를 강화시키긴 좀 그렇고, 왕권을 가진 상태에서 따라하자니까 산업혁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따라하자니까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이 낫구나,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무역은 신흥국과 경쟁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의외의 정치적 구조가 있어야 돼요. 수십 년 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서 확인이 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 세트 메뉴 구조가 슬슬 확인이 되던 시대죠. 근데 이 당시로 돌아가면 영국처럼 될 거냐 독일처럼 될 거냐, 당연히 왕권을 지키는 독일처럼 돼야죠. 부르주아들이 잡고 있는 의회 확대하고 노동자 계층 중 세금 차익률 높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하고 귀족이지만 영국처럼 평민들과 경쟁할 건가? 그거보다는 그냥 그 중상주의를 산업화 버전으로 당겨서 독일처럼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아? 요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왕이라고 해도 귀족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독일처럼 해야 된다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제국의 황제나 왕, 귀족들의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기보다는 보호무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성공사회인 독일도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은 원래 권력을 포기 못합니다. 지금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진들도 보면 이사회나 이런 데서 보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되지만 무조건 임원들이 자기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 자기보다 연봉이 높거나 동급이면 안 된다라는 이런 권력욕이 있습니다. 설사 연봉이 올라가더라도 절대 자기 아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권력욕이 있어요. 이거 M&A 할 때 시장 권력욕으로 그냥 무리하게 먹었다가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국가들에게서 자유무역을 택한 프랑스와 보호무역을 택한 독일을 보면서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라는 명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산업화 따라잡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청 오스만 제국은 어쨌든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되냐? 내재화된 이제 가치관과 사법기구, 그리고 자유주의가 퍼져가는 이런 자유주의가 퍼져가는 사회, 그리고 정치적 구조, 이게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형태를 가진 관료제 국가와 분권적 형태를 가진 지역주의 서유럽 국가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권적 형태를 가진 건 다른 의미로 하는 분업적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분업화되면 그만큼 전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체제의 의사결정에서 누적된 행동을 만듭니다. 이런 내부적인 내면화 문제에서 한계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의 세트인 것처럼 단순히 자본주의를 왕권 국가에서 확대시키는 데는 보통 요즘은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종합체계라고 부릅니다.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도 있죠. 더해서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금융을 통해서 산업을 컨트롤하고 장기간 부르주아를 통해서 지역주의 세금을 컨트롤하며 자유무역, 사유재산 보호를 하는 영국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 것도
유럽 대륙의 한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류하면서 우리가 뭐 세계화 이후 서구화되고 거치던 서구 문화가 동아시아화 되는 것처럼 교류하면서 따라잡을 수 있는데 동아시아 문화적에서 가장 걸림돌 되는 것도 유교 문화권이거든요. 이게 저출산의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문화와 19세기부터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도달하다가 도력한, 이거 1800년대부터 저출산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 그래서 재산을 공유하지 않은 팍스 문화, 이런 것들이 함부로 동아시아에서 내면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최대 한계점도 여기에 보여집니다. 즉 내면화된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 보호무역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이고 신제국주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원래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기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였어요. 1871년 이탈리아가 통일이 됩니다. 이탈리아 보호무역주의도 이때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도 보복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는데 1892년 영국 프랑스의 통상조약도 폐기됩니다. 이스노볼로. 유럽의 교육이 급감합니다. 1866년에서 1890년 7년 캐나다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시작이 되고 100년 후에나 FTA를 맺습니다. 자본주의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맺고 공동시장으로 확대하면서 분업화하고 교류하고 대신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린 이런 분업화를 하는 거죠. 프랑스는 농산물을 유럽 대륙에서 생산하고 영국은 면직무 공업을 생산하는 게 이 당시 시스템이죠. 근데 보호무역이라는 건 각자 생산품을 각 자국 안에서 생산하자는 주의죠. 1870년 유럽 대륙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때 영국은 끝까지 자유무역을 고수합니다. 이게 영국의 패망의 기반이 됩니다. 보면은 영국의 자유무역이 1870년 이후부터 유나이티드 킹덤 점선이거든요. 관세인데 평균 관세가 낮은 축에 속해요. 프랑스도 좀 낮게 가다가 살짝 올렸다가 낮게 가다가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요때 이제 대공황 시절인데, 예, 낮은 시절에 속합니다. 미국은 끝까지 고립주의 하다가 자유무역 하다가 보호무역 좀 하다가 자유무역 하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보호무역 국가에게 이런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는 자금이 유출됩니다. 근데 정작 시장은 얻지 못해요. 뭐 투자는 보호무역 국가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호무역 국가에 자금은 유출되는데 시장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호무역 국가는 뭐예요? 자유무역 국가에 팔 수 있는데 자금도 받아요. 이게 보통 현대에서는 신흥국 개발의 쿼터제로 사용이 됩니다. 신흥국 개도국인 동안에는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과 FTA를 맺는데 농산물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데 받아들여지는 거죠. 위에 표를 알겠지만 영국은 서서히 그 관세를 낮춰왔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들은 몇 개 제외한 게 좀 있죠. 보통 이제 차,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먹는 것들, 담배, 설탕, 커피, 그리고 프랑스의 와인. 이제 귀족용이거든요, 이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 코코아, 그리고 설탕. 설탕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관세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식탁을 장악하자, 이런 것들은 절대 보호무역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유럽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독일 역시 이거는 좀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보호무역은 산업, 즉 공산품에 대한 보호무역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독점이 됩니다. 그 보호무역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독일인데 영국의 자금을 받아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극에 이르자 독일은 새로운 식민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물품을 팔 식민지와 자원이 없는 독일의 환경을 개선할 식민지를 찾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목표는 자원이 많은 우크라이나였어요. 자, 이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국의 돈을 받아서 여러 가지 투자 시장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어요. 근데 그 공장이 대분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망하고 철도 버블이 망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공장 남아있고 철도 남아있잖아요. 인프라는 이미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몇몇 기업들이 다 먹고 독점이 되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 흔히 말해서 1900년대 이후 도금 시대에 대해서 독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미국과 독일 이 양국 신흥국입니다. 둘 다 영국의 자금으로 성장을 했고 영국의 자유무역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죠. 자, 이렇게 세계대전의 환경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여론전을 펼치는 정치인, 그리고 판매 부수, 트래픽만 올리는 자극적인 황색 언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 세계대전의 환경. 자유경쟁시장과 자유무역주의 영국,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군국주의, 중상주의 독일 왕권국가, 국가자본주의, 자유무역주의, 국가주의 프랑스죠. 예. 뭐 이렇게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이 일으키죠. 독일의 이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확대되면서 세계대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보호무역주의는 리스트에 관해서 만드는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건데 사실 관세동맹도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자유무역주의 영국과 보호무역주의 독일은 당연히 독일이 유리하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자유무역을 했고 중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를 택하는 중국은 훨씬 더 급격하게 컸고 미국은 구매력이 훼손되는 상태에다가 지금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1인당 구매력 PPI가 미국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영국이 항상 제시하는 이런 자유무역에 관해서 제시하는 것들은 이익 동기였습니다. 영국과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는 이익을 얻을 것이다. 당시 세계 정부에 속하는 영국의 입장에선 촌뜨기인 독일과 미국에 봉사하고 전쟁도 없는 투자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배경이 이제 지구 전체를 확대한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한 나라, 보호무역주의를 한 나라도 독일입니다. 예. 이 시대에는 이제 공산품이 슬슬 풀리고 자본이 축적되던 시기거든요. 중공업이 그 메인이던 시절이니까 2차 산업혁명. 이 자본을 투자하고 공산품을 팔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투자처 중 하나가 독일의 철도와 미국의 서부 철도였습니다. 독일은 79년 보호관세를 매겨서 재정, 선철, 곡물, 가축 등 높은 비율의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영국과 이제 프랑스의 이제 견제죠. 이를 통해서 제철공업과 화학공업을 급격히 키우게 됩니다. 근데 독일은 식량이 없다는 점. 이 상황은 영국에 계속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영국의 자금이 후발국인 독일과 미국에 투자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영국의 투자, 독일의 보호무역주의는 독일 경제를 급성장시키는 게 됩니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자금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자, 프리드리 리스트, 독일의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죠. 이 사람은 통일할 독일계 국가들끼리는 관세 동맹을 맺었어요. 자유무역이죠. 동시에 자국의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영국의 공산품에서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합니다. 자유무역론은 이게 앞선 공업국인 영국이 다른 나라가 자신을 본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른 경제학, 국적 있는 경제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민족주의 상황에서 굉장히 잘 맞았죠. 영국의 중상주의 보호무역이 그 당시 귀족들의 이기심을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민족 단위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곡물이 아니라 중공업이 되는 거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는 후발국이니까 후발국인 독일 입장에서 영국의 공산품을 받으며 우리는 공산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상품을 받지 말고 우리가 만들자, 보호무역을 하고. 현대 자유무역은 그래서 개발도상국에게 쿼터제를 줍니다. 동시에 중진국의 함정도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제조업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제조업을 다른 나라로 옮길 때 금융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고로 나중에 독일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1825년에 미국으로 이주 후에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고 똑같이 뒤늦게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정책을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영국의 보호무역주의 자유경쟁시장에서 곡물 상인이 독점이었던 것처럼 독일과 미국에서는 독점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1900년대 도금 시대와 같은 독일의 대기업 독점 시대가 펼쳐집니다.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갈 때 지금도 상당히 이런 기업들이 많죠.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갈 때 독점 국가들. 우리나라도 그걸 겪어서 지금의 이제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가 되었고요. 자, 문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생산은 비정상적으로 증대되었고 자본은 지나치게 축적됩니다. 이 상품과 투자의 장소가 필요했고 신시장의 개척이 필요했습니다. 신제국주의의 시작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대신 화학을 택하며 비스마르크 체제를 유지했어요. 식민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트렌드일 때 비스마르크가 실각을 했을 때 새로운 이 당시에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활발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무역랜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리고 그것을 계기로 쌓였던 불만과 함께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됩니다. 그간 쌓아왔던 민족주의, 군국주의, 의회가 약한 왕권 국가들, 황색언론 이렇게 다 합쳐서 대전이 펼쳐집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아직까지도 이걸 자본주의 때문이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왕권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 잘 생각을 해보면 독일은 아직 봉건제 경향을 가진 왕권 국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대부분 국가들이 의회가 결의하는 게 아니라 왕권 국가였어요. 이거 사실 당으로 결의를 하나 왕권이 결의를 하나 똑같잖아요. 정치적 자유가 없던 시기에 산업화만 한 상태잖아요. 이거 똑같이 제국주의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국민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그 결과 정치 분야에서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20년 전에 도달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 1917년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발달하면 무조건 전쟁입니다. 당대의 보호무역주의가 발달하면 항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870년대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발달하고 신제국주의도 발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새로운 신시장을 필요로 하면서 식민지가 필요로 한 독일은 전쟁을 합니다. 식민지가 없었으니까요. 이때 독일이 군사력을 최우선시한 군국주의 국가였다는 걸 다시 기억하면은 비스마르크는 반대했지만 결국 비스마르크 제임스이 남았던 민족주의, 군국주의, 여론전의 기준점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미 내면화된 이런 시스템들은 남아있었고 그건 대전으로 쉽게 발발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론선동을 잘하던 비스마르크가 실각하고 왕권 국가 시절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제 여론선동을 잘하던 히틀러가 등극하고 왕 대신 총통이 되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똑같이 의회를 해체했죠. 보호무역주의가 발달했고 그에 불만이 생겼고 전쟁으로 자원과 시장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둘 다 그 이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있었죠. 지금도 사실 이 디커플링은 어떤 의미로서는 재앙을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중상주의적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배경이 됩니다. 독일의 배경은 군국주의 국가였고 황색 언론이었고 민족주의 성향이었으며 그 주변 국가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보호무역주의를 했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킹이든 몽골이든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럼 털어서 뺏는다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유목민은 자유무역에서는 상인이고 보호무역에서는 약탈자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상선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군국주의를 중시한 주변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중국은 군부의 신임을 얻어서 총서기가 된 시진핑. 보통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거를 실행한 게 시진핑이에요. 군부의 끈이 많았어요. 등소평은 군부의 끈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도련성을 2010년대에 설정하고 전후에 설정하고 북부 정부에서 한반도 진주 훈련을 하면서 동북 공정으로 군사력을 뒷받침할 만주의 경제력을 만든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지난 10년 꾸준히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목표 방향 역시 군대를 진출하겠다는 노력을 합니다. 1차 도련선을 통과해서 대만을 정복하고 2차 도련선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3차 도련선을 진출해서 호주와 미국까지 다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에 맞춰 동아시아 최우선 파트너인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독일 편, 일본 역할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예요. 한국이 독일 편을 든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처럼 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우민화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친중 사회주의 계열인 민주당의 지지표가 베이비 부머, 즉 45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30년 이후 정치, 경제 부분 최대 지지 기반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자유주의 진영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클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메리카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립주의 시대의 미국. 1823년 멀로 대통령은 멀로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마라. 대신 미국도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실제 할 만한 군사력은 없었고 목표는 이렇다라는 건데 남북 전쟁이 끝나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은 결국에는 고립주의를 해내게 됩니다. 군사력으로. 미국의 성립 자체가 세금을 반대하며 성립한 나라예요. 당시에 사유재산 따위는 언제든 몰수가 가능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대하며 성립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보스턴 차 사건이죠. 두 번째, 동인도 회사는 식민지에 직접 차를 팔아 식민지 미국 상인들의 그 보호무역에 관련돼서 반발을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명분이 딱 적합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인종 구성입니다. 유럽이 고향이긴 하지만 유럽의 주류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일랜드 같은 곳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걸 지역주의적 미국을 만들어냅니다. 뭐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힘이 강한 미국인 거죠. 이게 동아시아랑 달라요. 동아시아는 일단 뭔가 새로운 국가가 성립되면 중앙집권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 서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 특색을 딱 강화시키고 연방정부는 지역주의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아직 개척도 제대로 안 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역주의 미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남북전쟁은 넘어가 보죠. 흔히 남북전쟁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 남북전쟁은 이거 서부가 아직 개척 전이기 때문에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미주리 한계선이거든요, 이게. 배경인데 공화당은 서부 지역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자유토지당과 노예제로 분열한 일부 희그당을 합병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미국을 양단으로 양분하는 게 민주당, 공화당 전신인 민주공화당인데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주의, 즉 이걸 주장하던 정당이란 걸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대중주의는 그 민주주의로 발달하다가 그 이후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태생이 대중주의면서 보호무역주의예요. 프리드리 리스트는 1825년에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고 똑같이 뒤늦게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크게 공감을 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당시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공화당, 지지 세력의 북부 석탄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유치산업보호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노예제 폐지입니다. 근데 남부민주당, 지지 세력이 남부 플랜테이션, 귀족주의적 이제 지주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합니다. 노예제를 유지하기 바라고. 이 배경이 왜 이렇게 되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유럽인이 한 70%, 80% 정도는 북부에 모여요. 여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이 공업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하죠. 근데 남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플랜테이션이니까 여기에 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제를 유지해가지고 식량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남부 플랜테이션의 식량들을 영국에 수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주의를 희망합니다. 공화당 시작 자체가 노예제를 반대하는 탈당파들 중심으로 창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1800년대니까 꾸준히 바뀌어와요. 우클릭, 좌클릭 각자 하면서 지금이랑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영국의 경우 곡물법 보호무역주의는 권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남부는 귀족급에 속하는 이 당시에 귀족급에 속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주와 신흥 부릉주와 노동자 계층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유리하니까 자유무역주의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당시 이 시대의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데 영국의 공산품에 대응해야 되니까 지지 세력이 북부인 공업지대 공화당은 영국의 공산품에 대응하려고 그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자국의 산업혁명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합니다. 지역주의적 갈등인 거예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그래서 민주당은 영국의 설탕과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자유무역주의, 공화당은 공산품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공화당이 부르주아를 많이 키웠어요. 그게 나중에 도금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민자들 같은 경우도 80% 이상 유럽 이민자들이 북부 공업지대로 흘러가니까 더더욱더 노동력이 부족한 남부 플랜테이션 지역은 저임금 노동력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제 해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부 공화당이 이겼죠.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건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서부 개척의 시대죠. 이 당시에 유명한 카우보이 시대이자 캘리포니아 금강의 시대이자 철도를 개척하려던 시대입니다. 서부 철도는 청나라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 백인 노동자들에겐 이건 반갑지 않았고 많은 청나라인들은 되돌아갑니다. 이 당시 남아있던 청나라인들은 차이나타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1873년 대불황이 시작됩니다. 1929년 월가의 주식 대공황 이전 첫 인류의 장기 불황입니다. 이게 한 20년 갔거든요. 미국과 독일의 철도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국이 1840년 이전에 철도 버블을 먼저 겪었어요. 똑같이 미국과 독일의 철도 버블이 1870년에 73년에 나옵니다. 이게 영국의 철도 버블인데 빵 놓였죠. 그리고 1840년에 영국의 철도 버블을 한번 겪었죠.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주 손실을 입니다. 이 당시의 철도는 신기술이었어요. 신기술 혹은 신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주가를 올리고 버블이 터집니다.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대신 실물을 남기고 그 실물을 모두 먹은 사람의 과정과 독점의 형태가 됩니다. 은행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은행은 점점 커진다. 왜? 인수를 해가지고. 신기술도 똑같이 항상 이랬습니다. IT 버블이 그랬고 살아남은 회사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AI 버블과 스타트업 버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 가져갈 거다. 즉 우리가 투자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론에 드러나기 전 초창기 VC처럼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거나 성장주 초창기 언론에서 말하기 전에 아니면 버블 붕괴까지 현금을 모아두다가 독점하는 기업 가치주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현대시대에 1890년대 금융왕 JP모건 회사가 남은 것처럼 이미 덩치가 커진 기업들은 그 태생적 경험치가 있고 계속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뛰어난 기업에 그냥 먼저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생적 유전자에다가 그 버블을 이겨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대불황으로 돌아가 보면 1872년 과도한 경쟁으로 해서 물품이 낮은 디플레이션 시기가 펼쳐집니다. 인류의 첫 세계적인 경기 침체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무역랜드 이때 제국주의가 늘어나요. 높은 생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품과 자본을 배출할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금융화와 산업화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상태가 되죠. 뭐 언제나 경기 침체가 오면 신흥국에 투자를 한다. 신흥국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계 경제가 위험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무역 흑자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신흥국들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현대 시대에는 과거 식민지 시장의 역할을 뭐가 하냐? 미국이 대신해 줍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전 세계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 무역 흑자 시 글로벌 경제 유동성 부족, 신흥국 리스크 확대. 그래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온화한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겁니다. 과거의 식민지 역할을 현대적 경제학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상 유럽도 미국 대상으로 이득을 얻고 있고 중국도 미국 대상으로 이득을 얻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 대신에 기축통화를 뿌려가지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리핀 딜레마예요. 이런 게 없었던 1873년 대불황은 크게 몇 가지 스노우볼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독일과 미국에 과도하게 투자한 유럽의 금융자산, 사실상 영국 돈이죠. 이거 날아갔다. 돈이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통화주의자는 그래서 돈이 한 방에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온 거다라고 합니다. 만약 화폐가 많았다면 인플레이션이 왔었겠지. 두 번째, 독일과 미국의 철도 기업들은 실물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든 뭘 하든 실물이 없어진 건 그 금융이 없어진 건데 실물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유럽의 산업혁명 철도가 이렇게 쭉 형성되는 거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살아남아서 그 실물을 산 기업들이 독점 기업이 됩니다. 대불황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자국 시장이 크지 않거나 식민지가 없던 곳들은 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질적 성장, 산업혁명이 끝난 영국, 미국, 독일의 경우에는 질적 성장이 클 만큼 크고 식민지가 있고 자유무역을 하는 영국, 그리고 영국은 사실 이때부터 제조업보다는 금융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금융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이 클 만큼 크고 식민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국 규모가 큰 자유무역이 있으면 좋은가 싶을 정도의 미국, 약간 애매한. 이미 질적 성장이 클 만큼 크고 식민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국 규모가 크고 자유무역이 이건 잘못했네요. 겹쳐있네요. 이제 질적 성장은 되었는데 식민지 없는 주변 모두가 보호무역주의라서 시장을 못 찾는 독일. 근데 독일은 군국주의네? 네. 요때부터 가망이 있었던 거죠, 슬슬. 전 세계는 제국주의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신에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기보단 화학으로 간 거죠, 이 당시 때. 이 대불황 때. 그래서 제조업 경쟁의 과잉 생산과 과잉 자본이 축적된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제국주의 트렌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 이후 화학, 전기, 석유, 철강 분야 등 당시의 신기술이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여가나 레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디슨과 니콜라가 교류 직류 싸움 벌이면서 발전소 설립하던 때가 1882년.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1870년. 원소 주기율표 이거 1873년 나왔죠. 이게 나중에 되면은 독일의 화학 염료 산업의 세계 독점이 시작이 됩니다. 공기에서 빵을 만들어내는 질소 비료를 만든 배경입니다. 최초의 산학협력 시스템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독일은 이때부터 효율화로 가요. 우리는 화학으로 가고 효율화로 가자. 우리가 솔직히 다른데 식민지 개척하기 어렵다. 이 버블은 그리고 빈곤 관련 부분에서 대중 소비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빈곤이란 거예요. 그리고 대중 소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빈곤의 문제는 대중 소비를 할 수 없는, 밥 먹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모을 돈이 없어. 대중 소비, 레저 이런 거 즐길 돈이 없어. 이거에 관련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정치의 구도가 옮겨오기 시작을 해요. 기껏 해봐야 설탕 정도 먹는 수준에서 오락 관광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추궁기, 라디오, 영상기 발명으로 인해서 영화, 의료 발달, 가공 운송, 그리고 벤츠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버블은 과잉 생산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일어야 합니다. 이 대불황은 경제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디플레이션이 계속 생긴다는 고정 경제학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대불황 대공황을 겪은 다음에 이 패턴을 연구하는 게 케인즈주의 기반이 됩니다. 즉 케인즈주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기 자본주의, 고정 경제학적 자본주의에서 디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물가의 하락이 침체를 유발한다.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이게 보면 미국의 당시 실업률이거든요. 1873년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서면 읍매입법으로 또 실업률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공황 때 실업률 증가하는 게 어마어마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데 금값이에요. 금값이 지역과 연방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떨어지는 걸 보여지는 겁니다. 금값이 이렇게 폭락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의 디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가 나오게 하는 그 배경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873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냐 보면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1%, 마이너스 2.7%, 뭐 이런 형태가 190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당시에 자본주의는 꾸준히 디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와, 이거는 완전히 지금이랑 생각해도 완전 다른 문제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현대사회에선 거의 디플레이션이 거의 존재하지는 않죠. 어떻게든 2% 이상은 무조건 되는 형태가 많으니까. 보통 그게 연준에 의해서 통화 정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 디플레이션 방지책입니다. 그리고 케인즈주의는 이 장기 디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대공황 이후에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